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진다. 남편 진상남과 고등학생인 아들 진정환과 살고 있는 45살의 회사원이다. 나는 아들이 둘인데 장남 진지아는 대학 졸업 후 막 취업을 한 상태이다. 둘째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나의 육아전쟁은 이제 한 고비만 남겨둔 셈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과거 남편이 한번 외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때 전혀 모르는 한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걸 밝히면서 나한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커서 똑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만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순순히 불륜은 인정하더니 나한테 사과했다. 다시는 그 여자와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한결같이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한 번 잃어버린 신용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떠안은 채 한참을 고민했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하긴 둘 다 남자애이고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둘이나 되는 아이를 나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심사숙고한 끝에 남편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대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건 불가능했다. 비록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건 한 번뿐이었지만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거나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다. 당신 또 허튼 짓 하러 가는 거 맞지? 라고 내가 말하면 남편은 언제까지 사람을 의심할 셈이야? 완전 의붓중이야 너! 라며 넌덜머리를 냈다. 원인 제공자인 남편이 나를 의붓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분노할 때마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고 혐오감이 가중됐다.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내 머릿속은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둘째의 전문대학 진학이 결정되고 얼마 후의 일이다. 엄마 생각이 극진하고 침착한 성격의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평생 사춘기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한테 반항적이었다. 원래부터 거칠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히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회사가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도착했는데 마침 수도 점검을 나왔다고 직원이 찾아왔길래 집 안에 들어오게 했다. 점검은 30분 정도 걸렸고 담당자가 돌아간 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과 둘째가 좀처럼 집에 오지 않았다. 슬슬 걱정이 돼서 둘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난데없이 당신 같은 여자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집에서 둘째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 둘째는 내가 말을 거는데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둘째와 나 사이엔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게 됐다. 둘째 때문에 고민이 쌓여가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방에 있는 남편한테서 라인이 왔다. 메시지에는 우리 애자하고 또 여행 가고 싶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본 순간 구역질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배신 행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다. 나는 곧장 남편 방으로 달려갔고 이게 뭐냐고 묻자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난 사이야 라며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이 남자와는 정말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애초에 둘째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해 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가정을 파탄내자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은 당신이야 라고 소리치며 남편에게 분노했다. 남편은 지칸이하고 두 번 다시 못 봐도 상관없어? 이혼하면 지칸이는 나하고 같이 산다고 할걸?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둘째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 나한테 보이는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만약 이혼한다면 둘째와도 멀어질 게 거의 확실해 보였다. 둘째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계속 참고 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둘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기어이 이혼하려고? 엄마 진짜 최악이다 라고 했다. 분류는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아들한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직 아이들만 보고 참고 견뎌온 세월이 얼만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방에서 나갈 힘도 없었고 결국 그날은 남편과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음날 나는 큰애를 카페로 불렀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남편의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큰애는 와, 아버지 진짜 최악이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분노했다. 큰애는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근데 이상하다. 지칸이가 원래 엄마를 엄청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거지? 라고 했다. 큰애 말처럼 둘째는 어리광쟁이에 내 껌딱지였었다. 그랬던 아이가 나한테 반항적으로 변한 시점이 사춘기 무렵하고 겹쳤기 때문에 나는 통과 의례처럼 거쳐가는 반항기라고 생각했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더니 자기가 직접 만나서 장남은 이유를 물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큰애와 지난번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큰애가 둘째를 데리고 같이 왔다. 둘째는 딴 데만 쳐다보고 억지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큰애가 뭐해? 얼른 말해! 라고 하자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둘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놨다. 사춘기가 막 시작된 중학교 1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둘째만 따로 불렀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실은 네 엄마가 불륜을 한 것 같아 라고 하더니 불륜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한다. 둘째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는 거였다. 심지어 남편은 둘째와 둘만 있을 때는 어김없이 내 불륜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남편은 치밀하게 둘째한테 자기 말을 믿게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춘기인 애를 세뇌시킬 수가 있어? 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큰애가 우리 셋이 같이 가서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다. 우리 셋은 곧장 남편 회사로 달려갔다. 마침 회사 로비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남편을 발견, 신변을 확보했다. 우리는 남편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각자의 분노를 표출했다. 여기 회사야! 다들 정신이 나갔어? 뭐야? 라며 남편은 당황했다. 둘째가 제일 먼저 왜 거짓말했어?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혐오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죽어도 용서 못해!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고 있었다. 남편은 우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둘째를 달래보려고 등을 토닥였지만 이미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남편을 뿌리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파악했는지 네가 중학교 때 나한테 새 여자가 생겨서 만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들키면 빼박 이혼당할 거고 그럼 양육비니 위자료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지칸이 너라도 내 편으로 잡아두면 네 엄마가 절대 이혼 소리를 못할 것 같아서 라고 스스로 인간 말종이란 걸 증명한 꼴이 됐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남편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남편 회사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와서 바로 짐을 챙겼고 당분간은 둘째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 후 변호사를 써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둘째의 학비를 전액 책임질 것을 약속받았다. 남편은 위자료를 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지 마지막까지 이혼하기 싫다고 발악을 했지만 그딴 억지가 통할 리 없었고 이혼이 성립됐다.
회사에도 제대로 진상인 게 다 까발려진 남편은 당연히 사내 평판이 실추됐다. 회사에서는 면전에서도 등 뒤에서도 적나라한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인간 쓰레기, 사이코패스 등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차츰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둘째가 전문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녔다. 하지만 둘째가 취업하고 나자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전히 욕먹는 일이 일상이었던 회사에 아무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그 후로 전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이미 두 아들 모두 다 자립했기 때문에 전 남편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한편 나는 예전처럼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로 돌아온 둘째와 취직은 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를 돌보면서 같이 있고 싶다는 작은 아들이 말만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두 아들과의 가족애를 소중히 하면서 우리 세모자 언제까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강자. 남편 한심환과 3살 된 아들 장우와 셋이서 살고 있는 37살의 주부. 온화한 성격의 남편과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부부는 현재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란 남편의 어릴 적 친구인 부정애에 관한 것이다. 나는 남편과 대학 친구였고 우정으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이다. 남편은 정말 친구가 많았고 연애 초기부터 남편은 자기 친구들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는 일이 많았다. 나는 이미 그때부터 부정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연히 여친인 내가 있는 앞에서 부정애는 남편한테 안기고 매달리고 우리 예전엔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라면서 하나도 안 웃긴 농담을 해대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거절 아닌 거절을 하면서 내 여친 앞에서 너 자꾸 이럴래? 라면서 밀어내는 척했다. 나는 그 모든 게 못마땅했지만 남편은 친구끼리 장난치는 것 같고 뭘 그래? 라며 가볍게 넘겼다. 설마 결혼하고 나면 그런 일은 없어지려니 상식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부정애의 장난질이 더 심해졌다. 불륜놀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니 내 앞에서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친구 모임에 동반하는 일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안 좋은 기분만 남았고 어느 순간 결심한 후 남편한테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부정애가 너 안 오면 섭섭하다면서 나더러 너 꼭 데리고 오라고 난리야 라고 했다. 나도 발끈해서 그럼 얼어 죽은 불륜놀이 좀 그만할 수 없어? 라고 하자 알았어 알았다니까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태도를 본 후 남편이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했다.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고 얼마 후 임신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들아이가 태어나고 새 식구가 된 우리에게 이제 꽃길만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남편이 아들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자 부정애가 이제 우리 집에까지 놀러오기 시작했다. 아들아이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찾아왔지만 막상 아이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남편한테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달려드는 부정애. 그걸 시작으로 쉼없이 나한테 불륜놀이를 보여주기 바빴다. 우리 셀카 찍자? 라고 하더니 남편 팔을 자기 가슴 쪽으로 당기고 볼을 맞대고 찰칵. 어머, 우리 너무 다정한 거 아님? 이 사진 SNS에 올려야겠다. 그런 짓을 내 앞에서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고 놀았다. 그리고 아들아이가 3살이 된 지금 부정애는 나날이 뻔뻔하고 과감해졌다. 남편 핸드폰으로 나한테 라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약을 올렸는데 남편과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식이었다.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따져 물으면
다 같이 모여서 놀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호텔에 있었을 뿐이야. 부정애가 원래 장난기가 있잖아. 호텔에 나오니까 사진 찍자고 까불더라고. 라면서 웃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야? 라고 내가 화를 내자.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 일도 없어. 너 알고 보니 질투의 여왕이었네. 라면서 뭐가 재밌는지 혼자 낄낄거렸다. 무심한 남편한테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을 무렵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휴일을 맞아 셋이서 나란히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부정애가 있었다.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요 앞을 지나가다 들렸어.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하더니 아들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와락 안겼다. 들어오라는 말도 하기 전에 이미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간 상태였다. 지난번에 그 호텔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위로 올리며 웃었다. 남편은 그냥 지나간 것 뿐이잖아. 라며 좋다고 웃어댔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자 부정애는 남편 뺨에 키스를 날렸다. 그걸 보고 아들아이가 뽀뽀했어 라고 하자 부정애가 너네 아빠는 엄마보다 나하고 더 친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마침내 나의 인내심은 한계점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더 이상 아들아이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나는 그날 저녁 남편과 단판을 짓기로 했다. 아들아이를 재우고 난 후 단도직입적으로 다시는 이 집에 부정해 들이지 마 라고 하자 남편은 또 그 소리냐 라고 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있는 데서 키스까지 했어.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거든? 애 교육상에도 안 좋으니까 절대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라고 강하게 말하자 남편이 나한테는 친구도 중요해. 부정애하고도 계속 자유롭게 만날 거고 라며 되려 성질을 냈다.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부부로 있을 가치가 있을까 라는 회의가 들었고 이혼을 결심했다. 당분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두 사람이 불륜놀이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부정애의 말과 행동은 불륜 증거로서의 조건을 차고도 넘치게 만족시켜줬다. 남편은 내가 포기했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건지 지금까지 감춰뒀던 과감함까지 더해져서 불륜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서로 뺨에 키스하는 건 물론 부부 침대에 같이 누워서 뒹구는 등 가관 그 잡채. 덕분에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사진을 확보했다. 한 달 후 어느 휴일 남편한테 부정애 씨한테 집에 오라고 해줄래? 라고 하자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날이 올 줄이야 라면서 전화를 걸었다. 부정애는 쏜살같이 날아왔고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늘 하던 멘트를 날렸다. 그때 내가 큰 소리로 둘 다 똑바로 앉아 라고 선전포고를 하자 두 사람이 움찔하며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서랍에서 내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꺼내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남편은 눈이 2배는 커지더니 뻣뻣하게 경직됐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당신 불륜 때문이고 따라서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할 거야. 물론 부정애 씨한테도요. 라고 말을 끝내자 남편이 불륜은 무슨 넌 그냥 장난치고 논 것도 구분 못해?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부정애 본가와 남편 본가 즉 시댁에 발송했던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자 남편은 너 미쳤어? 뭐 하자는 거야? 라며 발끈. 부정애는 이거 모함이야! 라며 분노. 나는 말 대신 내가 준비한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이거하고 똑같은 거 두 사람 부모님께 보내드렸다는 것만 알아둬. 부모님 앞에서도 장난친 거라고 해보던가. 호텔 앞에서 애정을 과시하는 사진, 침대 위에서 같이 뒹구는 사진을 보면서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흥분한 듯한 시부모님이 들이닥쳤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부정애를 보자마자 이런 망측한 것들! 라며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강자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도 저놈하고 연 끊을 거니까 손주만 만나게 해다오. 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왜요? 나랑 부정해하고 불륜놀이라고 이름 붙여서 놀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서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자 시아버지가 어디 할 짓거리가 없어서 그따위 짓을 하고 놀다가 가족한테 버림받고 꼴 좋다! 라며 남편을 패대기 치는 걸로 마무리. 시아버지의 쩌렁쩌렁한 고함에 기가 눌린 남편과 부정애는 그제야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당연히 용서할 생각 없어 라고 거절했다. 나는 시부모님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다.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시부모님이 엎드려 사죄하셨다. 그날 저녁 남편도 친정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친정아버지가 문전에서 쫓아내자 울면서 돌아갔다. 그 후 두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합쳐서 4천만 원이 입금됐다. 양육비도 매달 남편이 입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친정에서 쉬면서 지친 마음을 추스를 생각이다. 부정의 부모님은 불륜 증거를 보고 격분했고 부정애와 절연했다고 한다. 나와 남편의 이혼 사유가 부정애 때문이란 걸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모두 부정애를 기피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자 부정애는 남편한테 우리 결혼하자 라며 적극적으로 매달렸다는데 남편이 너 때문에 나 폭망한 거 안 보여? 라고 분노 폭발. 가정이 파탄이 나자 남편은 갑자기 부정애를 원수 보듯이 했고 덩달아 발끈한 부정애와 대판 싸운 후 쌍방 손절 상태라고 한다. 외톨이가 된 남편은 이혼 후 매달 나한테 장문의 사죄문을 손편지로 보내오고 있다. 설마 이혼당할 거라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에 걸렸고 식욕도 없어서 체중이 10kg나 빠졌네 어쩌네. 징징거리는 전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태이다. 탈모에 수척해진 외모, 급 노안으로 변한 남편은 그 후 어떤 여자와도 인연이 없었고 호라비로 생을 마감할 전망이다. 친정에서 살게 된 나는 아들아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시작한 나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들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중이다. 나는 아직 젊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혼자 살던 시절에 나는 낚시에 빠져 있었고 낚싯대, 아이스박스 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자동차도 패밀리카로 바꿨다. 회사하고 집이 가까워서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평일에 내 차는 늘 주차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평소에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불쑥 혼자 사는 총각이 패밀리카를 타니까 맨날 주차장에 박혀있는 거잖아. 세워만 두면 엔진 다 망가져. 차도 새 차인데 아까우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걱정인 듯 걱정 아닌 발언에 불길한 예감과 함께 경계심이 발동한 나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말을 끊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간단히 물러서지 않았고 내가 집에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집에서 나올 때마다 총각 출근도 지하철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 차는 대체 언제 타는 거야? 맨날 세워만 둘 거야? 그럼 나한테 빌려줘도 아무 지장 없는 거 아니야? 째째하게 굴지 말고 내 말 들어. 우리 집은 내 식구라서 이 차가 우리한테 완전 딱이라는 거 아니야? 라고 들이대면서 내 가방에 자동차 키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면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아줌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나는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제법 세게 나오자 아줌마도 당황했는지 채 타고 혀를 차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출근 시간을 매일 조금씩 다르게 조절하는 식으로 최대한 그 아줌마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거리를 뒀는데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동안 부딪히지 않고 지나갔다. 예상치 못했던 황당 사건이 있긴 했지만
때는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부모님 집은 차로 2시간 거리이지만 엄마가 휴가 때 꼭 집에 오라고 해서 일단 집부터 들리는 걸로 하고 휴가 계획을 알차게 세워놨다. 휴가 전에도 평일에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주말에는 친구들과 낚시터를 돌아다니며 취미생활을 만끽했다. 패밀리카를 전격 구매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고 날이 갈수록 내 차는 낚시꾼의 필수 아이템들로 알차게 꾸며졌다. 일과 취미로 일주일을 꽉 채우며 보내는 동안 휴가가 가까워졌다. 집에 가는데 차 안에 낚시 도구가 잔뜩 들어있으면 엄마가 놀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물건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세차하고 냄새 제거까지 끝냈다. 그랬더니 최근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옆집 아줌마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내가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어머, 어떻게 알고 세차까지 말끔하게 했네? 애들 방학이고 남편 휴가라 시골에 한번 갈 참이었는데. 아우, 근데 아직 비린내가 좀 난다. 우리 식구들이 탈 거니까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세균 박멸까지 확실하게 부탁해. 아참, 총각 차에 하이패스 있지? 냄새 나는 거 참아주는 대신 하이패스 쓰는 걸로 퉁치자고. 라면서 혼자 앞서 나가는 태도에 급 당황한 나는 빌려드린다는 말 한 적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지만 진짜 쪼잔하게 구네 정말. 혼자 사는 처지가 딱해 보여서 내가 배려 차원에서 말도 걸어주고 교류도 하면서 트려고 했더니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리가 있나. 총각 차 덕분에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게 바로 윈윈이지. 배려 윈윈 다 필요 없다니까요.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저도 곧 부모님을 찾아뵐 거라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자기가 먼저 말했으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는 둥 점점 뻔스러움이 도를 넘었다. 아무 의미 없는 입씨름을 하는 것도 피곤하고 해서 청소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못 빌려드립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한 후 집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연휴 전날 평소처럼 지하철로 출근. 아침부터 상사가 연휴 기념으로 저녁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다. 내일 운전해야 해서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서 출발해도 괜찮으려니 하고 일찍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쿵쿵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인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엄마 얼굴이 보였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결에 헛것이 보이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따귀 세례가 날아왔다.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너 왜 사람을 놀라게 해? 라면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엄마. 그리고 엄마 뒤로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다. 현관에서 여러 명의 경찰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고 누구랑 시비가 붙은 기억도 없고 분명히 경찰이 출동할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우리 집에 와 있고 느닷없이 엄마까지. 현타 장렬. 대체 내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갔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경찰이 나한테 던진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건 물론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던 거였다. 차에 타고 있던 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10대 청소년 한 명이 모두 중태라고 했다. 3명 모두 의식불명 상태에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간 상태라고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서류를 발견, 차 소유자가 나라는 걸 확인한 후 차 안에 있는 탑승자들이 모두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에 적힌 긴급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고 그게 우리 부모님 연락처였던 거였다. 집에 있다가 아침 일찍 경찰에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직접 차를 몰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우선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병원이었는데 경찰이 안내해준 대로 환자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 후 정신없이 경찰하고 같이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내가 있는지 확인한 거였다. 그런데 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걸 보자 마음이 놓이면서도 짜증이 폭발한 나머지 안도의 눈물과 짜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가 따귀 세례로 마무리된 거였다. 엄마와의 문제는 정리가 됐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고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사고당한 사람이
문제의 아줌마 가족들이란 걸 안 순간 경악했다. 경찰관이 사진으로 폐차장에 옮겨진 차량을 보여줬는데 틀림없는 내 차였다. 내 차는 맞지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멘붕 상태에 빠졌고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었다. 경찰관은 나한테 차를 빌려준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후 내가 그 차를 타고 나서부터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그 아줌마가 무턱대고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곤란했던 정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필요한 확인이 끝났다며 집으로 가도 좋다고 했고 엄마도 내가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 됐다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힘들겠다면서 서운해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병원에 있던 세 사람의 의식이 돌아왔다. 아줌마보다 남편과 아들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돌아온 아줌마가 내가 차를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건 순전히 총각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사고도 대형 사고가 났잖아? 위자료 내놔. 3명이니까 1억은 받아야 돼. 라며 적반하장이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아줌마가 내 차를 타고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보상해야 하는 건가? 순간 겁이 났다. 더군다나 그 아줌마가 차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거라는 설에 설득력이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줌마에 대한 목격자 정보가 경찰의 청취 조사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회사에 가고 없는 사이 베란다로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나왔고 결국 집에 침입해서 열쇠를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아침에 환기하기 위해서 베란다 쪽 창문을 여는 습관이 있는데 간혹 문을 닫는 걸 깜빡할 때가 있었다. 반면 나는 정리정돈은 잘하는 편이라서 집안 물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아줌마가 열쇠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본다. 아줌마는 목격자 증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훔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이 우리 집 베란다를 감식한 결과 집안 여기저기서 아줌마의 지문이며 발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 중태 상태에서 깨어난 남편분은 내가 호의로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꿈에도 자기 부인이 열쇠를 훔쳤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식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걸 알고 나서 분노하면서 부인하고는 퇴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기간에 이혼할 거라고 했다. 그 후 재판을 통해 친권도 남편분이 가져가게 됐다는데 100번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멀쩡했던 차가 폐차당한 나다. 나 역시 철저하게 보상을 받아낼 생각이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차를 구매할 생각이다. 나는 아줌마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자동차 손해배상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 아줌마는 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자기라는 황당 주장을 하며 버텼지만 내 변호사가 간단하게 황당 주장을 격파했고 절도죄로 체포됐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 즉시 손절당했다고 한다. 위자료며 자동차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라며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혼당한 후 당연히 집에서 쫓겨난 아줌마는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고 무연고자나 다를 바 없이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버려지는 신세가 됐다. 취직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나한테 갚을 돈이 5천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아마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 동정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양유리. 1년 전 남편은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시부모님과 5살 된 딸아이와 넷이서 살고 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시부모님은 나와 딸아이를 가족으로 아껴주셨고 나만 좋으면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셨다. 그 말씀은 어린 딸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떠나버린 슬픔과 두려움으로 의지할 곳 없던 나에게 크나큰 버팀목이 되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파트 근무를 시작했고 딸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다. 딸바보였던 남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남편의 빈자리를 혼자서 메꾸는 일은 너무 버거운 숙제였다. 가끔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속 끓이면 못 써. 우리가 있잖아. 라고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몸과 마음을 겨우 추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시댁에 오지도 않았던 시누이가 갑자기 와서는 대뜸 자기들도 여기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2살 된 아들까지 갑자기 식구가 불어났고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부터 사리 분별력이 없었던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한테 큰돈을 빌려간 뒤로 행방이 묘연했다.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누이였다. 심지어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절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는지 저희가 의심스러웠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오고 며칠 후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몫으로 된 유산은요? 라며 뜬금없이 따졌다. 웬 갑툭튀? 유산이라뇨? 라고 되묻자 웬 시침이? 오빠 유산이야. 설마 혼자서 꿀꺽하려는 건 아니죠? 라며 따지는 듯한 말투로 나왔고 나는 얼떨결에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무슨 유산은 유언에 따라서 상속 절차 다 끝났고요. 아가씨 몫은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시누이는 하! 개어이없네. 나랑 우리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왜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유산 없다고 하면 다야? 라면서 거의 협박조로 유산을 내놓으라고 발광을 했다. 결국 혼자서 감당이 안 된 나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시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시면서 내 자식이지만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라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셨다. 시부모님은 시누이에게 당장 나가라고 호령을 하셨지만 내가 왜 나가? 이제 이 집 자식은 나 하나야.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왔는데 시부모님께 자기를 나쁘게 말했다며 나한테 보복성 화풀이에 괴롭힘까지 시작했다. 하루는 빨래를 걷고 있는데 내 옷만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상하다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집 밖에서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다.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자 빨랫줄에 널어놓았던 내 옷들이 들어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없이 서 있었는데 시누이가 등 뒤에서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라면서 비웃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옷들도 전부 오빠 유산으로 산 거 아님? 오빠 돈 혼자서 쓰는 게 열받아서 버렸다 왜? 라면서 나를 노려봤다. 시누이의 막대먹은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앞으로는 삼가야 될 거예요 라고 내 딴에는 경고를 했지만 시누이는 무시하고 가버렸다. 다시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만든 저녁을 다 같이 먹고 있었는데 내 그릇에만 고춧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를 쳐다보자 실실 웃으면서 내 약을 올렸다.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그만하죠! 라고 하자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가 자기 그릇하고 내 그릇을 바꾸더니 시누이한테 너 털 떨어지게 계속 이럴래? 애 엄마식이나 돼서 언제 철날래? 그러자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고성을 질렀다. 오빠도 없는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계속 얹혀 사는 건데 오빠한테 받은 돈 토해내고 애 데리고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누이가 악을 쓰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셨고 시누이를 향해 당장 나가야 될 사람은 너야! 라고 고함을 치셨는데 갑자기 가슴으로 움켜쥐고 쓰러지셨다. 나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달려갔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시아버지는 긴급 수술을 받게 되셨고 우리는 병원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수술이 장시간이 될 것 같다며 나는 딸아이도 있고 하니 먼저 집에 가라고 하셔서 시어머니만 남고 나는 집으로 왔다. 집에 오자 시누이 식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에 온 식구가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무리 사리 분별력이 없다곤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놀러 갔을 리는 없고 혹시 병원에 갔나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신우이 가족은 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다음날 아침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시아버지는 수술 후 깨어나셨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 말에 겨우 안심했다.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하셔서 병실엔 내가 남아있기로 했다. 얼마 후 집에 가신다고 했던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서랍 속에 넣어뒀던 돈이 없어졌어! 라고 소리치셨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아버지가 서랍 속에 비상금으로 넣어뒀던 돈 300만 원이 몽땅 없어졌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범인은 신우이란 걸 느낌적으로 알았다. 반복해서 전화를 걸자 신우이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고 다짜고짜 나 이제 그 집에 갈 일 없어 라고 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아빠 장례식은 언제 끝나? 장례식 끝나면 유산은 내 통장으로 입금 부탁해 라고 인면수심, 망언을 넘어선 패륜적인 발언에 분노한 나는 아버님 수술 대성공했어.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자유지만 훔쳐간 돈은 돌려놔. 그러자 신우이는 안 죽었어? 라면서 계속해서 패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더니 유산 입금 안 되면 다시 집에 가야지 뭐. 그런데 그 돈은 어쩌지? 지금 우리 여행 가려는 중인데 며칠 바람 좀 쐬고 집에 간다고 엄마한테 전해줘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 말을 시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알듯말듯한 표정으로 할 수 없지. 나한테도 생각이 있다 라고 하셨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드디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시아버지한테 신우이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내가 왔구먼. 그 작전 당장 실천해 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셔서 황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하셨다. 영문도 몰랐지만 일단 시어머니를 도와 같이 짐을 꾸렸다. 시어머니는 이 집 내놓기로 했다 라고 하셨다. 원래 시부모님은 신우이한테 이 집을 주고 이사를 갈 생각이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신우이의 패륜적인 행동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게 되자 집을 팔기로 마음을 바꿨고 이사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시부모님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와 남편을 위해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리모델링하고 계셨었는데 그 집으로 우리 넷이서 이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 리모델링이 끝난 뒤여서 이사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 일주일 후 여행에서 돌아온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다. 뭐야? 집을 왜 내놨어? 난 어쩌란 건데? 멘붕이 온 신우이한테 우린 이미 이사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알아서 정해요 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다. 그러자 신우이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당장 말해! 라고 발광을 하길래 전화번호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끊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부모님과 나는 동시에 신우이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완벽하게 손절했다. 신우이는 원래부터 성격에 문제가 많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한 번도 같이 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할 거고 찾아올 걱정도 없다고 하셨다. 그 후 당연히 신우이는 갈 곳이 없어졌다. 훔쳐갔던 돈은 여행 중에 다 써버렸고 시아버지 유산만 생각하고 열심히 카드를 긁어댔고 그 결과 남은 건 빚밖에 없었다. 그러자 신우이 남편은 신우이를 버렸고 아이하고 둘만 남게 됐지만 달리 기댈 곳도 없이 빚에 쫓기면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힘들게 사는 처지가 됐다. 사는 게 퍽퍽하다 보니 신우이는 틈만 나면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신우이가 여기로 찾아온다고 해도 당장 쫓아보낼 생각인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우리는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다. 시아버지도 무사히 퇴원하셨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날씨가 좋을 때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앞으로도 시부모님과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뿐. 내 이름은 김동구. 투자로 성공한 난 26살쯤에 퇴사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다. 회사 운영은 순조로웠고 돈도 많이 벌어서 30살쯤에 7살 연하의 레이싱 모델과 결혼했다. 결혼 3년차를 맞이한 지금도 아내 왕나리와는 신혼 때처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아내는 결혼 후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일 때문에 바쁜 날 열심히 내조하고 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돈을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의심도 했었지만 결국 사려 깊은 모습에 반해서 진지하게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내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내가 아내의 비밀을 눈치채면서 그렇게 됐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 중이었을 때 일에 필요한 서류를 찾고 있었는데 아내 방에 있는 서류 케이스를 열자 내가 전혀 모르는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다. 거기엔 지난달 청구액이 나와 있었는데 무려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다. 깜짝 놀라서 내역을 살펴보니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여행 갔었던 사실을 발견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호텔 예약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 나 몰래 누군가와 여행을 갔단 얘기였다. 설마 하면서도 난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불륜 증거를 파악하기는커녕 아내에게 따져 묻지도 못한 채 한 달이 지났다. 마침 그때쯤 어쩌다가 야근을 하지 않고 이른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난 그 틈에 아내의 방에 있는 서류 케이스를 다시 체크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거기엔 지난달 카드 명세서가 있었고 이용 대금은 600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더 큰 돈이었다. 자세히 살펴본 뒤 지지난달처럼 아내가 여행을 갔었다는 걸 알아냈다. 사려 깊은 사람인 줄 알았던 아내가 내가 일하는 사이에 몰래 여행을 가다니 너무 충격적이라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흥신소에 불륜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한 난 근무 중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빠져나왔다. 회의가 끝나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그대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난 병원으로 옮겨졌다. 깨어나 보니 병실엔 회사 직원이 있었고 괜찮냐며 물으며 날 걱정하는 기색이었다. 듣기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쓰러진 찰나에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한다. 병원에서 아내에게 연락했으니 곧 올 거라고 말하곤 동료는 로비로 내려갔다.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나 했더니 동료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다시피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겁에 질린 얼굴로 입을 열었다. 동료가 말하길 로비에서 아내를 찾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아내를 발견하고 다가갔지만 아내는 동료가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통화를 계속했다고 한다. 가까이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자 하니 아내는 통화 상대에게 남편이 쓰러졌대. 이대로 아주 가버리게 손 쓸 테니까 유산 받아서 신나게 놀아보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 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아내가 유산 얘기를 하면서 상대한테 내일 여행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동료가 부인한테서 얼른 도망쳐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괜찮아? 너무 무리를 하니까 그렇지. 걱정하는 척 연기를 냈다. 그러더니 실은 오늘 친척 집에 초상이 나서 내일 본가에 내려가야 되거든? 하필에 이럴 때 미안해. 몸은 좀 어때? 거짓말을 했다. 난 바로 얼마 안 남았대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가 안 돼! 충격받는 척을 하길래 그래도 친척집에 초상이 났는데 큰일이니까 가봐야지. 내일 가봐 라고 했더니 알겠어. 금방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내 짐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나간 뒤 동료가 다음 일은 나한테 맡겨. 아내의 거동을 감시해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병실에서 동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사진이 전송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젊은 남자와 손잡고 걷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장소는 공항이었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역시 아내는 불륜남과 여행을 즐기러 간 거였다. 내가 입원한 사이에 유산을 기대하며 여행을 가다니.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싹 사라지고 미움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내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난 바로 퇴원할 수 있었다. 난 바로 아내에게 복수하러 나섰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내는 여행하면서 내가 걱정되는 척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난 그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무시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의 모습을 공항에서 확인한 동료에게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이! 라는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내와 불륜남의 피부는 보기 좋게 그을려 있었다. 10중 8구 하와이나 뭐 그런 데서 호강하다 왔겠지. 아내는 내 동료와 통화를 마치자 웃음을 머금고 생각보다 빨리 가버렸나 봐. 다음 달엔 어디로 여행 갈래? 유산 들어오면 일 때려치워도 돼. 신나게 써제끼자. 하고 잔뜩 신이 난 모습이었다. 동료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꼼꼼하게 영상으로 남기고 뒤를 밟았다. 충격받은 척하며 아내가 병원으로 왔을 때 그곳엔 미리 연락해서 대기해달라고 부탁드린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계셨다. 아내는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다. 어쩌다 이런 일이.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아내는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장모님이 아내의 옷을 잡아당기며 힘껏 귀싸대기를 날렸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보이는 얼굴로 혼비백산한 아내는 내가 쌩쌩한 모습으로 나타나자마자 모든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여보, 어떡해? 하고 뒤로 넘어가는 아내에게 공항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망연자실하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유산은 안 들어올 거야. 보다시피 난 건강하니까. 아쉽게 됐네. 난 그렇게 말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아내는 아니야, 다 오해야.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장인 장모님이 그만하고 얼른 사과부터 해. 아내를 다그쳐서 마지못해 사과하게 했다. 다들 있을 때 전부 솔직하게 털어놔. 내가 추궁하자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겨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는 돈을 목적으로 나와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내 눈을 피해 계속 호스트바에 다녔다고 했다. 그러다 마음에 든 젊은 호스트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여행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아내는 점점 본성을 드러내더니 젊고 예쁜 나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행운이잖아. 이혼하는 건 아깝지 않아? 자의식 과잉이 티나는 발언을 마구 날렸다. 이제 와서 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할 리 없다고 착각하는 아내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기로 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어. 지금까지 사치했던 돈도 다 돌려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었더니 아내가 진짜로 당황하기 시작했다. 명세서를 왜 당신이 갖고 있는데? 돈이라면 차고 넘치도록 있으면서 돈 돌려달라든가 째째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화해하자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은 사과할게. 하고 한 수 접고 들어오는 아내에게 짐 열쇠를 빼앗고 이혼 서류를 건넨 뒤 난 회사로 돌아갔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크게 화를 내시며 두 번 다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결국 경로한 장인, 장모님 손에 끌려가다시피 돌아갔다. 그 후 아내와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혼의 원인은 아내의 불륜이었기에 물론 재산 분할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아내는 돈이 없어서 위자료도 본인이 마음대로 써제낀 돈도 못 갚는다며 징징거렸다. 그러더니 돈 궁한 거 아니면 그냥 좀 봐줘. 뻔뻔한 소리를 했다. 하지만 난 아내가 반성하길 원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아내가 쓴 돈도 끝까지 받아내기로 했다. 갚겠다고 할 때까지 변호사를 통해 독촉해서 드디어 매달 돈을 입금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 그리고 아내가 호스트바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불륜남에겐 버림받았고 본가인 발도 못 들이게 되면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레이싱 모델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지금은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알바를 전전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 산다고 한다. 사치를 못하게 되자 스트레스로 음식에 집착하게 되면서 살도 엄청나게 쪘단 소문도 들었다. 아내가 나에게 한 짓을 제대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내 이름은 나한수,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다. 우리 회사는 백화점이나 역 건물 내부 등의 일을 수주받아서 하는 규모 있는 회사로 연수입이 꽤 높은 편이다. 수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고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서 사장인 내가 직접 작업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현장 일을 좋아하는 난 늘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해서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일은 너무나도 바쁘지만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우리 부부에겐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외동딸이기도 해서 난 모두가 인정하는 딸바보다. 어느 날 초등학교 참관 수업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빠져나와 참석하기로 했다. 오전엔 현장에서 작업했고 오후엔 바로 학교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새의 여성이 말을 걸었다. 여성은 저돌적으로 나 이 학교 학부모의 회장으로 있는 정남이라고 해요. 아버님, 자제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질문했다. 학부모의 회장이 치맛바람으로 유명하다는 건 아내에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나 하루 아빠입니다만 대답했더니 미간을 찌푸리면서 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 학교 잘 나가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 같은 서민도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날 더럽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러더니 그런 작업복을 입고 오다니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는 날 억지로 쫓아내려고 했고 내가 저항하자 안 가면 애들한테 하루랑 놀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다. 난 화가 나면서도 딸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장미네 엄마구나. 누군지 바로 알았다. 장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깨달았다. 우리 회사엔 우리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장미라는 딸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는 김성실이라는 이름의 성실하고 얌전한 사람이다. 그 무지막지한 여자의 남편이 내 부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처럼 성실하고 과묵한 직원을 잃을 수는 없으니 이번 일은 일단 두고 보기로 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저번엔 제가 실례했습니다. 사과하면서 고급 간식을 내밀었다. 그 자리에 있던 김성실이 당신 못 들어오면 어떡해 돌아가! 버럭하며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 여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길래 사장님이신 걸 못 알아봤어요. 앞으로는 잘 지내봐요. 라면서 악수를 청했다. 난 그걸 거절하면서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이를 소외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람하곤 잘 지낼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차갑게 반응했다. 그러자 아니 왜요? 나 학부모의 회장이에요. 날 적으로 돌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약 이번 일로 우리 남편한테 무슨 불이익이라도 주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라며 격분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김성실이 그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고 김성실이 나에게 찾아와서 점심에 있었던 일을 사과했다. 그럼 막대먹은 아내와 함께 살다니 힘들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김성실이 사실 저 이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집에서도 신경질적으로 아이에게도 별것도 아닌 일로 야단을 치곤 한단다. 도시로 이사와서 좋은 학교에 입학시킨 것도 그 여자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김성실의 딸은 아기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억지로 이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도시에서 살게 되면서 예상대로 딸 건강은 더 안 좋아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학원에 보내는 호랑이 엄마. 친엄마를 겁내며 사는 아이를 보다 못해서 김성실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그의 부모님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회사는 그만둘 생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포기할 것 같진 않았다. 양육권 다툼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 난 김성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건 흥신소에 그 여자의 뒷조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흠이 있다면 친권은 김성실에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흥신소에 의뢰하자 예상 밖의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건 무려 그 여자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보고였다. 딸을 매일 학원에 보내고 자기는 학부모의 활동을 하며 알게 된 교육청 고위직과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고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김성실이 사직서를 들고 나에게 찾아왔다. 이혼이 결정되자마자 지방의 본가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성실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사표를 내려고 했지만 난 그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본가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에 발령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퇴사하고 지방에서 재취업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 제안을 듣자마자 그는 울먹거리며 고맙습니다. 실은 정말 재취업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했어요. 라고 했다. 그런 그를 격려하며 발령일까지는 지금까지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해달라는 말을 건넸다. 발령이 정식으로 정해지고 그 이튿날 그 여자가 다시 회사로 쳐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을 지방으로 자천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정도 일로 이런 처분을 내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여자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 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진 피차 다 아는 건데 그만하시죠. 한마디 했더니 지방 같은 데로 이사 가면 딸 앞길이 막힐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발령 취소해요. 열을 내며 안 나가려고 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나는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다. 김성실 씨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방치하고 바람 피우고 다닌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폭로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바람? 뭐요? 여자는 시치미를 뗐지만 그때 마침 현장에서 일하던 김성실이 돌아와서 여자에게 직접 이혼하겠다고 전했다. 흥신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사진과 함께 여자 앞에 들이밀자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사죄했다. 그건 사고였어. 이제 두 번 다시 바람 안 피울 테니까 이혼만은. 울면서 매달리는 여자.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발령도 이사도 전부 이미 정해진 일이니 이제 와서 반성하고 사죄해도 소용없었다. 김성실은 여자와 불륜 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무사히 이혼 절차도 마무리됐다. 그리고 예정대로 지방 발령을 받아 본가 근처로 이사 갔다.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딸의 건강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기침이 멈춰서 약도 필요 없어졌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무리하게 학원을 보내지도 않고 조부모님께 귀여움받으며 지내다 보니 친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 문구적거리기만 하는 사이에 이혼이 결정되고 위자료까지 청구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불륜남에게도 처자식이 있었고 김성실이 자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불륜이 들통났고 여자는 그쪽에서도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한다. 가족도 재산도 한 번에 날린 여자를 상대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고 부모님과 친척에게도 버림받아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한다. 딸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바람 피운 것도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김성실과 그의 딸이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 난 걱정 없다. 일 때문에 1년에 한 번 김성실이 있는 지방사무소를 방문하는데 그땐 술잔을 기울이며 김성실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길 고대하고 난 혼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족과는 연을 끊었다. 그 사정이란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자를 동생인 이남미가 빼앗아갔기 때문이었다. 그건 6년 전 어느 날의 일. 난 예물 전달도 다 끝냈고 식장도 정했고 이제 결혼식까지 반년도 안 남았네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미혼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동생이 빨리 본가로 오라면서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연락을 했길래 갔는데 거기서 약혼자와 동생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네 동생하고 나 사이에 아기가 생겨버렸어.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렇게 됐으니까 파혼했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난 너무 어이가 없고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동생은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좋아하곤 했다. 아니, 내 걸 빼앗는 걸 좋아했다. 하다 내 약혼자까지 빼앗다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왜 내 동생이랑 관계를 한 거야? 머릿속에서 자문자답을 반복하다가 난 그 자리에서 울며 무너져 내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내가 울음을 멈추자 약혼자까지 함께하는 가족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된 이상 동생이랑 이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자료를 받아내겠어. 난 그렇게 결심했다.
아빠는 당연히 동생과 약혼자가 잘못한 거라며 그가 나와 헤어지고 동생과 결혼하는 건 뭘 염치한 일이니 두 사람도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동생이 울며 불며 너무해. 아기는 죄가 없잖아. 태어날 아기한테서 아빠를 빼앗아가겠다는 거야? 뭐가 너무하단 거야?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은 어떻고 입만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동생 편이라서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동생 편에 서서 날 탓했다. 하지만 아빠는 애초에 잘못은 동생이 저질렀으니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난 최소한 아빠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아빠가 내 편을 들어준 덕분에 난 특별히 발언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가족회의는 끝났다. 그리고 난 전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주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받아냈고 동생은 부모님과 연을 끊고 나의 전 약혼자와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다. 가족이 연을 끊으면 동생도 내 약혼자를 빼앗은 일을 뉘우칠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바로 여동생 부부를 본가에 받아준 것이다. 그건 여동생을 편애한 엄마 때문이었다. 아빠는 반대한 모양이지만 결국 엄마 등살에 떠밀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엄마에게 난 귀여운 동생이 어쩌다 한번 저지른 실수를 용서할 줄도 모르는 지독한 언니로 보이나 보다. 그 후 엄마는 나에게 전화해서 왜 동생 탓만 하고 그러니? 애초에 네가 약혼자를 빼앗겨서 일이 이렇게 됐잖니. 네 동생은 너한테 상처 줬다면서 울고 있는데 그만 용서해줘. 폭언을 퍼부었다. 왜 약혼자를 빼앗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 걸까? 너무 화가 나서 그 통화를 한 뒤 난 엄마와 여동생 부부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본가에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가족회의에서 내 편을 들어준 아빠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기적으로 같이 식사도 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빠뿐이다. 소중한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동생 부부가 본가로 들어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2년이나 지났잖아. 용서할 때도 됐어.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아빠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충격적이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빠는 용서하라고 쉽게 말하지만 내 입장에서 동생은 약혼자를 빼앗아간 악마다. 남이라면 차라리 나았겠지만 평생 행복한 두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렇지 않게 살 수는 없다. 겨우 2년 만에 아빠가 그렇게 변해버렸단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아빠만큼은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아마도 아빠는 동생이 낳은 아기와 함께 살면서 정이 들어버린 모양이다. 손주를 예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걸 나한테까지 강요하는 건 다른 얘기다. 두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에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진 걸 빼앗기만 했던 동생이 반성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가족과 왕래하게 되면 분명 자기가 더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쓸 것이다. 안 봐도 훤하다. 그러니까 동생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아빠까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고집 부린다고 우기길래 난 그날을 마지막으로 아빠와도 연을 끊었다. 이렇게 가족 모두와 연을 끊어버렸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이 직장으로 찾아왔다. 찾아온 이유는 파혼하게 된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전 약혼자의 직장 상사가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인간은 신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전 약혼자를 좌천시켰다고 한다. 한직으로 좌천된 전 약혼자는 납득할 수 없다며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퇴사한 이유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사업이 잘 안 됐고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담보로 잡힌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으니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였다. 난 내심 쌤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걸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아빠에게 언제까지 보내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은 얼굴이 환해지더니 나에게 날짜와 계좌번호 그리고 액수까지 말해주고는 잘 부탁해. 최대한 빨리 보내주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부모님은 내가 위자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꾸준히 저금했단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사정하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다. 난 단순히 회사에 근무지 이동 신청을 하고 종적을 감추기까지 며칠이 필요할지 역산하려고 물어본 것뿐이다. 그리고 난 가족들과 영원히 엮이지 않기 위해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부서를 회사에서 추천받아 다른 지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일엔 부모님과 동생, 하다못해 전 약혼자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며 몇 번씩 전화를 해댔다. 내가 돈을 보낼 줄 알고 가족끼리 느긋하게 안심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난 엄마에게 내가 돈을 보내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그저 당신들한테서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입금일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오타가 가득한 욕설을 메시지로 보냈다. 난 전부 무시하고 다 차단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이번 일을 겪고 역시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면서 독서나 요리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독신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는데 최근 들어 이사한 집 근처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며 그 시절에 자주 같이 놀던 동창을 마주쳤다. 그 친구는 출장으로 이 지역을 왔다가 우연히 날 보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때 우리 집 근황을 친구가 전해주었다. 동창이 말하길 부모님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집도 없이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고 한다. 왜 동창이 우리 가족 근황을 알고 있냐고? 여동생이 동창에게 언니한테 용서받지 못한 불쌍한 나,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그 일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동창은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거기다 하소연을 마치자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나. 전 약혼자와 동생도 이혼 위기에 서로 네 탓이라고 다투고 있는 데다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도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 상황이란다. 부모님도 처음부터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크게 다투는 소리가 이웃집까지 자주 들린다고 한다. 날 배신한 인간이 모두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했다. 동창들에게 어떻게든 나에게 연락하고 싶으니 어디 있는지 알려달란 부탁도 했던 모양이지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니 난 안심했다. 이제 나에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남이니까 알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런 심정이다. 나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벌써 30대에 들어섰지만 나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주변 동료들과 후배들은 하나둘씩 다투어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 와중에 내가 가정이 없다는 이유로 스케줄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울 거라는 선입견과 순한 성격 탓에 나를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는 후배들은 나를 찾았고 나는 대신 업무를 맡아줬다. 그러다 보면 잔업시간도 늘어났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꺼이 부탁을 들어줬다.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지곤 했었다. 그 외에도 후배가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 자진해서 일을 도와주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고 발벗고 나서는 게 내 스타일이었다. 어찌 보면 오지랖하였던 나도 우연히 한 여자를 알게 됐다. 그 여자는 내가 자주 가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원이었는데 자주 가다 보니 얼굴도 익히고 사담도 가끔 나누곤 했다. 그 얘기를 동료한테 했더니 그러지 말고 데이트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도전했는데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 그녀는 나보다 5살 아래였는데 데이트를 계기로 관계가 급발전했고 사귄 지 석 달 만에 프로포즈했다. 프로포즈에 성공했다고 말하자 우리 부서 전체가 모여서 축하 파티까지 열어줬다. 우리는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동안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며 내 결혼식에 꼭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객 선별이 고민될 정도로 인맥 부자를 실감했다. 행복한 고민 속에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고 신혼여행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내의 바람은 4박 5일간의 해외여행이었고 나는 일정에 대해 적잖이 고민이 됐다. 지난 오랜 독신 기간 동안 남의 잔업까지 도맡아 해왔으니
4박 5일간의 해외여행 정도는 금전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내는 사람들이 붐비는 게 싫다면서 신혼여행을 모두 평일에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고민이었다. 나는 그동안 유급휴가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다. 평일에 휴가를 내면 결과적으로는 일주일을 꼬박 쉬는 셈이 되는지라 고민이었는데 동료들이 그런 내 고민을 모두 해결해줬다. 그걸 왜 고민해? 그동안 우리 대신해서 일해준 게 얼만데. 신혼여행 기간엔 당연히 우리가 커버를 해야지. 상부상조. 맞아요. 진지한 선배한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세를 졌다고요.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이번엔 저희가 열일할게요. 대신에 선물 사오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라면서 모두들 진심으로 나를 위해줬다. 또 자기들 신혼여행 경험치를 발휘해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같이 흥이 난 분위기였다. 이런 동료들, 후배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우리 부서의 부장도 교체됐다. 지금까지 우리 부서 부장은 좋은 의미이자 나쁜 의미로 존재감 제로였다. 덕분에 보고하는 것도 부담이 없었고 안건 통과도 쉬웠다. 그래서 부장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새로운 부장은 달랐다. 일단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스타일이었다. 당연히 사원들 사이에서 반발감이 생겼지만 일단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인사권은 회사 임원들에게 있는 만큼 우린 그저 참는 방법밖엔 없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시기에 나는 신혼여행을 가야 했고 이 사실을 안 부장은 나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신혼여행을 일주일이나 간다고?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던가? 안 돼. 기각이야. 저는 이미 유급휴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내가 부장이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동료들은 사칙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며 다녀오라고 나를 독려했다. 동료들 말처럼 절차에 맞게 유급휴가를 받아놓았고 부장 말은 일단 무시하고 나는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길에 올랐다.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신혼여행 중에도 동료들한테서 즐기고 있냐며 라인으로 메시지도 오고 나도 멋진 풍경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료들한테 부탁받았던 물건들도 꼼꼼히 챙겼고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다음날 출근을 하자 우리 부서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다. 무슨 일인가 하고 자리로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동료들이 부장한테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내 책상 위가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잠시 후 내가 출근했다는 말을 듣고 부장이 왔다. 출근을 해? 뭐하러 왔는데? 뭐하러 오다니 일하러 왔죠. 제 물건들은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낯짝이 두껍네. 나는 자네한테 신혼여행을 허가한 기억이 없어. 그런데 부장 명령은 개무시하고 감히 회사를 빼먹어? 그것도 4박 5일씩이나? 업무 실적도 엉망인 주제에 부장 명령도 씻고 제멋대로 회사를 빠져? 내가 그걸 가만둘 것 같아? 네 짐들은 전부 갖다 버리라고 했어. 그리고 넌 해고야. 그냥 집에나 가. 네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란 나는 제 짐들 어디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엄청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요. 네까지 꽤 중요한 소리가 어디 있어? 무능한 월급 도둑짐은 갖다 버리는 게 환경을 위해서 좋아.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늘 클라이언트와 사인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었다고요. 자그마치 50억짜리. 그 말에 놀란 부장은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런 말을 왜 안 한 건데?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부장님입니다. 서랍에 열쇠까지 잠가놨었는데 나는 그런 귀중한 계약서를 열쇠도 채우지 않고 보관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하지만 부장은 내 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버리겠다는 집념으로 만일을 위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스페어 키를 가져와서 내 책상을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짐을 깡그리 한데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날 버린 쓰레기는 이미 수거해 간 상태였다. 부장은 자기가 더 흥분해서 난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네가 내 말을 씻고 멋대로 여행을 가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알았어? 이번 일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지금 누구 책임이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11시에 클라이언트가 계약서를 들고 여기로 올 겁니다. 복구가 가능한 데이터도 있지만 불가능한 데이터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낸들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더니 부장은 사무실에서 나가버렸다. 복구가 불가능한 데이터란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작성했던 자료를 말한 거였는데
동료들과 부하들이 벌써 다른 부서를 찾아가서 협력했었던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 작성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 대응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 전체가 부사장님께 보고했고 다시 사장님께 보고됐다. 하마터면 50억 가치의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었다는 걸 알게 된 사장님은 격노했고 즉시 부장을 호출했다. 그리고 그날로 바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 일은 본사에도 보고됐는데 본사에서도 이 일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 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본사가 아닌 지방지사로 자천됐다.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자천된 후 다시 본사나 대도시로 복귀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자천 지령을 받은 사람들은 퇴임 때까지 지방에 있는 작은 출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였다. 부장은 해고 처분이 내려진 후 왜 저한테 이러세요? 잘못은 진지하니 했는데 회사 일은 내팽개치고 신혼여행을 장기간 갔다 온다는 게 정신이 나갔단 거고 그런 애사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을 해고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했는데 대체 그 사고방식은 어느 시대 거야? 그리고 진지한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우리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인성면에서도 자기 부서는 물론 타 부서에서도 진지한 군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건 당신 하나야.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부장 자격이 있는 거야? 감히 누굴 해고해? 자격도 없는 게 나서서 몇십억짜리 계약이 날아갈 뻔했는데 어디서 변명짓거리야? 사장님한테 된통 깨지고 깨갱해서 조용히 회사에서 걸어나갔다는 후문이다. 물론 부장도 가족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아내분이 이혼 서류만 놓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 후 전 부장은 지방에 가서도 내가 예전에 부장이었어. 니들은 내 말만 들어. 어쩌고 망언을 했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풍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구제불능 그 잡채. 내 이름은 강인해. 운송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지금은 제법 지명도가 있는 운송회사로 성장했지만 중졸인 내가 회사를 만들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기까지 피, 땀, 눈물의 연속이었다. 트럭 한 대로 오직 혼자서 뛰어든 운송업이었지만 고객과 거래처를 소중히 여기면서 인맥을 넓혀온 결과 사업은 급성장했다. 지금은 연수입 30억을 넘고 취미로 모집하는 자동차 중에 전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귀중한 차를 4대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갖추게 되었다. 올해 35살이 되었고 결혼 2년째 예쁜 아내가 있다. 아내 한진숙은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줬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았지만 나에게는 천적이 있었다. 그건 바로 장모라는 존재. 장모는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빈털터리 트럭 운전수라니 저런 인간 절대 용납 못해 라면서 결사반대였다. 아내와 처형 부부가 필사적으로 장모를 설득해서 간신히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후로도 나에 대한 적개심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고 나를 힘들게 했다. 처갓집에는 추석, 설을 제외하고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그 2번조차도 지옥을 들락거리는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장모였다. 설날을 목전에 두고 있을 무렵 우리 회사로 처갓집으로 보낼 물건들이 대량으로 도착했다. 물건들은 모두 홈쇼핑에서 구입한 것들이었고 대형 박스부터 소형 박스까지 양이 어마어마했다. 용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장모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산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처갓집으로 배송했다. 내가 직접 택배기사 노릇을 하자 장모는 내심 놀란 눈치였다. 난 또 누구라고? 못난 놈이 여긴 웬일이야? 누가 반긴다고? 라고 시비조로 나왔다. 택배 배달 왔어요. 라고 하자 장모는 개면쩍은 얼굴로 박스들을 받았다. 그리고 진숙이한테는 말하지 말게. 절대로. 알겠어? 라고 당부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충 대답했지만 어딘가 뒤가 캥겨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며칠 후 설날에 처가댁에 가는 문제로 처형한테서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 처형은 전화로 엄마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 텐데 우리가 좀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어때? 라고 말했다. 며칠 전에 장모를 봤을 땐 허리 아픈 사람으론 전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박스도 혼자서 척척 옮기는 걸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린가 싶었대. 하지만 장모가 택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장모는 원래부터 장녀인 처형을 특히 예뻐했고 큰 사위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마음에 들어했대. 근데 그런 큰 사위는 사실 3년 전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일로 해고까지 당했대. 그때 내가 형님한테 먼저 말을 해서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대. 하지만 손아래 동서인 내 밑에서 일한다는 게 알려지면 형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장모를 포함해서 처갓집 친척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대. 처갓집에서 모일 때마다 장모한테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있는 나를 보면서 형님은 장모한테 사실을 밝히자고 여러 번 말했었대. 하지만 나는 처형 부부와의 사이마저 금이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형님의 말을 매번 거절해왔대. 그런 이유로 돌아오는 설날에도 장모가 뭐라고 하건 침묵으로 일관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설날을 맞이했대. 처갓집에 도착하자 허리를 부축하면서 장모가 나왔대. 장모는 내가 택배 배달을 왔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병약한 모습이었대. 점점 정체 모를 의심이 커져가고 있을 때 장모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자네 왜 아까부터 나를 곁눈질로 쳐다보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설이라고 놀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라고 폭언을. 아내와 처형 부부가 아무리 말려도 장모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대. 한번 시작된 폭언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져 나왔대. 아내와 처형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형님이 장모한테 선물을 내밀었대. 나는 선물을 차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왔대. 그러자 장모가 어느 틈에 내 뒤를 따라 나왔대. 나 좀 잠깐 봐. 자네 지난번에 나랑 한 약속 까먹은 건 아니지? 라고 묻길래 택배 말씀하시는 거죠? 안 까먹었어요. 라고 하자 안심이 됐는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대. 장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내 차를 보더니 어디서 저런 똥차를 내 집 앞에다. 사람 망신시키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네. 꼭 못 배운 티를 낸다니까? 라고 망언을. 그게 끝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폐차를 시켜야 돼. 라고 하더니 삽을 들고 와서 내 차를 망가뜨리려고 했대. 그때 바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챈 형님이 뛰어나와서는 안 돼! 강서방 차는 자그마치 10억짜리예요. 전 세계에 10대밖에 없는 귀한 차라고요. 라고 소리쳤대. 그러자 금방이라도 내리칠 기세였던 장모가 삽을 내려놨대. 자네까지 왜 이러나? 이런 똥차가 무슨 10억이 네 집의 이름이야? 이런 인간이 그렇게 비싼 차를 살 주제가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라고 묵살. 장모의 아나무인 태도에 완전히 열이 받은 형님은 장모에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시작했대. 내가 잘나가는 운송회사 사장이고 자기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자 장모는 진심 놀란 듯했고 사장이 뭐 대수라고? 지가 무슨 재주로 10억짜리 차를 타? 라고 버텼대. 형님이 말씀 좀 삼가시라니까요. 강서방 연봉이 30억을 넘어요. 라고 하자 뭐 30억? 그럼 이 차가 정말 10억이나 한다는 말인가? 라고 되묻길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대. 그러자 방금 전까지 허리 아픈 신용을 하며 걸음도 못 걷겠다는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내 차를 보고 뛰기 시작했대. 이건 이제 내 차야! 라면서 눈에서 레이저 발사. 차 주위를 뱅뱅 돌고 있는 장모한테 형님이 허리 아프다는 말은 순뻥이었네요. 라고 일침을. 하지만 장모 귀에는 이미 아무 말도 안 들리는 듯 바깥이 소란스럽자 처형도 밖으로 나왔다가 펄펄 살아서 뛰어다니고 있는 장모를 보고 화를 냈대. 어떻게 된 거냐고 처형이 장모한테 따지고 들자 장모는 그게 아니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대. 단단히 화가 난 처형이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자 장모는 허리 수술을 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실토했대. 장모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형 부부한테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대. 결국 그 돈으로 홈쇼핑을 그렇게나 많이 했던 거란 걸 알고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왔대. 그게 다가 아니라 처형 부부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그 돈만으로도 혼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목돈을 챙긴 이 뻔뻔함. 처형 부부도 아내도
양심도 양식도 없는 장모에게 넌덜머리가 난다며 설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장모만 두고 집으로 와버렸대. 처형은 앞으로 다시는 장모를 볼 생각도 없고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도울 생각이 없다면서 깨끗하게 손절했대. 그러자 그날 이후로 장모는 날마다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너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나한테 돈 좀 보내. 하는 짓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었대. 지금까지 나를 향해 중졸의 별일 없는 빈털털이라고 무시하던 장모가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장모한테 아내도 분노했대. 대체 이내 씨를 뭘로 보는 거야? 다신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 라고 전화를 끊었고 아내 역시 장모와 손절했대. 두 딸 모두에게 손절당한 장모는 혼자서 고독하게 늙어가는 신세가 됐대. 처형 부부한테서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장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딴에는 돈을 불릴 생각으로 파친코를 드나들게 됐다는데 결국 빚만 불리게 된 장모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대.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돈 좀 빌려줘.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모를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내보냈대. 그럼 니네 차 한 대만 나한테 줘. 라고 돈이 싫으면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대. 어이상실한 아내가 제발 그만 여기서 나가. 라고 거절하고 억지로 집에서 내보냈대.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꿈꾸던 마이홈을 완성하고 이사를 마쳤대. 장모에게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찾아올 걱정은 없었대. 파친코에서 손을 못 댄 장모는 빚만 계속 늘어났고 야반도주를 해서 행방이 묘연해졌대. 하지만 이미 절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년이 지나서였대. 한편 우리는 마이홈으로 이사한 지 얼마 후 아내가 임신을 했고 지금은 새 식구가 됐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결심을 한 나는 회사를 더욱 탄탄하게 키워서 사업도 성장시키고 가족을 위해서 더욱 좋은 남편, 아빠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대. 사이다 무비튼. 난 원래 고향을 떠나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카가 결혼한다고 해서 고향에 잠깐 내려가게 되었다. 고향에 내려왔다고 조카에게 말했더니 약혼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내가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조카는 반가운 기색으로 손을 흔들며 얼른 와서 앉으라고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난 자리에 앉으면서 조카의 약혼자를 봤는데 왠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하지만 난 몇 년 만에 만난 조카가 반가워서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예의 바르게 약혼자에게 인사했다. 그러자 약혼자는 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며 아, 그쪽이 쌀쌀맞게 말하더니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조카가 수습하려는 듯 약혼자의 이름은 나수키라고 소개해 주었지만 조카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따분하다는 듯이 창밖을 응시하며 나랑은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나수키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조카랑 싸우기라도 했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결혼식 당일 피로 현장으로 갔는데 회장에 내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조카가 보낸 초대장도 잘 받았고 참가하겠다고 답장도 보냈었다.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스태프에게 확인해 보았다. 그러자 스태프가 내 귀를 의심하게 하는 얘기를 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이 초대 손님 명단을 수정하시겠다면서 손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초대 손님 명단에서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스태프에게 따졌지만 이미 좌석 배치는 정해져 있어서 스태프도 곤란해했다. 어쩔 수 없으니 직접 조카에게 물어보려고 대기실로 갔는데 그곳에 조카는 없고 나수키만 있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난 조카한테 초대장도 받았고 참가한다고 답장도 보냈는데 나수키 씨가 날 초대 손님 명단에서 뺐다고 들었어.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결혼식에 가난뱅이가 오는 건 싫단 말이에요.
가난뱅이라고? 다 들었어요. 그쪽이 중졸이라 창피해서 고향에서 못 살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다면서요? 가족 중에 그런 인간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건 싫거든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엔 지위 높은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속에 중졸인 그쪽이 섞여 있는 건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돌아가 줄래요? 남편한텐 내가 잘 둘러댈게요. 뭐 남편도 내심 당신 같은 가난뱅이 중졸을 초대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려해서 처리해줬을 뿐이에요. 나수키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여기에 있어봤자 어차피 이 결혼식에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아서 돌아가려고 대기실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러자 조카가 날 발견하곤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왔다. 삼촌 오셨네. 고마워. 아니 난 이제 집에 가려고. 어? 왜? 일 때문에 그래? 아니 아무래도 네 약혼자는 내 존재가 부끄러운 모양이야. 중졸에다 가난뱅이라서 자리도 없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들은 조카는 엄청나게 매서운 눈길로 약혼자를 쏘아봤다. 삼촌 자리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중졸의 가난뱅이는 또 뭐고? 아니 근데 맞잖아. 한참 전에 당신 삼촌이 중졸이란 것도 고향을 도망치듯 떠났다는 것도 다 들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삼촌은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의 모 회사 사장님이야. 뭐? 아니 중졸이라며. 중졸인 건 맞는데 도망쳤다는 건 헛소리야. 삼촌은 학창 시절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치료비 벌려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돈 벌러 가서 매달 집으로 송금했던 사람이야. 그 전까지 삼촌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이라는 말까지 듣는 수재였다고. 지금 회사도 삼촌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준까지 키운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삼촌이 장례도 다 치러주셨고 내가 지금 회사에 들어간 것도 삼촌이 일하라고 불러주신 덕분이야. 나수키는 조카가 내 사정을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난 몰랐지. 몰라서 그랬다는 게 말이야 지금? 부자니까 잘 지낸다든지 중졸이니까 무시한다든지 너한테 그런 추한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어. 안 돼. 잠깐만. 아니 오히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너 같은 여자랑은 절대 부부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조카는 그 자리에서 나수키에게 파혼을 선언했다. 나도 나수키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결혼식 당일에 식장에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조카에게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말해봤지만 결국 조카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결혼식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다. 나수키는 울면서 조카에게 매달리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너 진짜 최악이다. 조카는 핀잔만 주고 그녀를 외면했다. 물론 회장은 카오스 그 자체였다. 하지만 부모를 대신하는 입장인 나에게 나수키가 무례한 언동을 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많았던 모양인지 다들 입을 모아 저러면 파혼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거기다 나수키의 부모님은 본인들의 딸이 보인 추태를 알게 되자 망신스럽다고 회장에서 버럭하며 크게 화를 냈다. 이 상황은 100% 나수키의 잘못이니 필요 현장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초조해진 나수키는 주변에 내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나에게 연락했다. 아주 필사적인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그쪽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 좀 해주세요. 이러다간 조카분도 불행해질 거예요. 애원하길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 당신같이 성격 나쁜 여자랑 결혼 안 하게 됐으니 말이야. 우리 조카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다른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조카하고 파혼한 당신한테 난 이제 볼 일 없으니까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발광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결혼식도 신부로 한껏 꾸민 자기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뽐내고 축의금도 잔뜩 받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다양한 사람을 초대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교통비와 미용실 비용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식장도 당일 취소였기 때문에 환불 불가였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건 본인 탓이니 자업자득이라고 부모님도 10원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한다. 더해서 부모를 망신시켰다며 절형까지 당했다니 쌤통이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조카는 3년 후에 멋진 여성과 결혼했다. 물론 이번에는 내 자리가 있었다. 조카와 그 배우자의 화사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다.